네, 안녕하십니까. 본 세션 진행을 맡은 애트리 KSB 융합연구단 전종함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본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는 KSB 융합연구단의 연구 성과와 본 연구 성과를 활용한 사업화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세션에서는 기조 발표 및 KSB 융합연구단 연구 성과에 대한 소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 발표는 PwC 컨설팅의 박헌국 상무님의 PwC 2021 AI 트렌드 예측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박 상무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PwC 2021년 AI 트렌드 예측 발표를 맡은 박헌국 파트너입니다. 이렇게 작년에 이어서 KSB 융합연구단의 연구성과 발표에 앞선 세션의 발표를 맡을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드리고 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미 AI나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사실 오늘 발표는 비즈니스 관점, 기업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PwC의 어떤 AI에 대한 트렌드나 아니면 비즈니스 적용 사례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키 아젠다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PwC 글로벌에서는 AI의 민주화의 양날의 검이라는 어떤 발표를 최신에 이제 발표를 하고 이에 대한 업데이트본을 계속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고, 그 다음에 AI 프리딕션이라는 이름 하에 사실 해마다 이제 AI에 대한 기업상에서의 트렌드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관련된 비즈니스에 관련된 내용을 금일 공유 드리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챕터에서는 이제 PwC가 발표한 AI 프리딕션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공유 드리고, 이제 두 번째 챕터에서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적용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작년 한 해 또는 한 거의 2년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에게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든 아마 해가 돼 오고 있었던 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한편에서는 기업들은 이제 비대면에 대한 부분이 일상화되면서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 기업에 대한 혁신을 상당히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도구로서 AI를 활용함으로써 사실은 AI가 코로나로 인해서 훨씬 더 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어떤 단계로도 사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PwC에서는 향후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이제 2021년 이후에 기업들이 직면하게 될 AI에 대한 어떤 트렌드라든가 이런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이제 18년도부터 이제 PwC에서는 글로벌 AI 트렌드에 대한 리포트를 지속적으로 사실 발표해 오고 있고요. 2020년대의 어떤 트렌드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과거에 이제 3년 정도 이제 얘기했던 AI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트렌드가 변화했는지를 간단하게 짚어보고 이제 21년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PwC에서는 4가지 영역, 즉 Responsible AI, 그 다음에 AI Workforce,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그 다음에 AI World, 사이버 얼텍 관점에서 AI에 대한 트렌드를 언급해 오고 있었는데요. Responsible AI 측면에서는 사실은 이제 3년 전부터 AI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AI에 대한 어떤 원칙에 대한 어떤 글로벌 합의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규제와 정책에 대한 개발의 필요성을 얘기해 온 거에 반해서 구체적인 사실은 어떤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사실 제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도 결국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기업들이 각자 이런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도덕성 측면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떤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워크포스나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는 최신 3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초기에 이제 AI 워크포스 관점에서는 초기에는 이제 AI에 대한 스페셜리스트, 이제 데이터 분석 전문가들의 필요성을 좀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19년도랑 20년도로 이제 다가오면서 이제 AI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유저인 시티즌 유저, 뭐 시각화 도구 같은 것들을 쓰는 유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티즌 디벨로퍼, 이제 솔루션을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 업무를 실제로 하는 담당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엔지니어링 또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불리우는 AI 스페셜리스트의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점차 20년도로 오면서 이러한 AI 스페셜리스트에 대한 얘기보다는 시티즌, 즉 AI를 사용하고 활용하고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이제 시티즌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초기에 이제 AI를 얘기할 때는 아마 RPA라고 아마 다 대부분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기본적인 단순 업무를 이제 자동화한다거나 또는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AI를 활용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19년도랑 20년도로 오면서 이제 데이터 기반의 어떤 개인화된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개발하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심지어 이제 20년도에는 새로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AI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까지 이제 발전하는 거를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AI 워나 사이버 어택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초기에는 좀 언급을 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이제 2021년도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좀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요약해서 여기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여전히 리스폰서블 AI에 대한 중요성은 다들 기업들이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아직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지고선 뭔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제 얘기는 사실은 아직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크포스 관점에서는 이제 인플로이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이제 조직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AI라는 게 전사 업무에 이제 걸쳐져 있다 보니까 AI에 대한 어떤 개발과 적용과 활용이 전사적으로 모든 임직원이 이제 활용을 하고 이걸 애자일하게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조직 구조도 유연하게 고쳐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의 이제 제품 혁신이라든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경영 의사결정에서 전략적인 의사결정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AI 투자에 대해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AI 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PwC에서는 해마다 이런 설문조사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AI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실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다양한 이제 미국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한 결과를 오늘 말씀을 드리는 자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사 대상 이제 회사로는 한 25% 정도 되는 회사가 5조 정도 이상의 이제 매출을 올렸던 회사들이고, 그 다음에 한 1000여 명의 AI 전략에 관여하는 어떤 미국 경영진, 그리고 그 중에서 한 71% 정도는 C레벨 또는 대표급들을 인사들을 통해서 이제 조사한 거고, IT 펑션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펑션에 있는 사람도 43% 정도 이제 대상을 가지고선 실제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의 리더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사실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많은 위험이 있었고 도전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비즈니스에 이런 AI들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많은 성과를 보고 있고, 실제로 리더들도 되게 챌린지업을 한 어떤 과제 수행 방법이지만 일을 성공시켰을 때 돌아왔던 이제 성공이라든가 보상은 기업 측면에서도 상당히 이제 많은 성과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AI를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지를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런 것들을 좀 보고선 좀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크게 한 5가지 항목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기업체한테 이제 AI 관련된 이제 기술이나 이런 방법론들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현재 리서치 중이다. 그리고 POC 형태로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고 제한적으로 이제 도입해 보고 있다라는 측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AI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성과에 대한 부분도 이제 POC도 했고 이제 AI를 적극적으로 이제 확장에 대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AI를 전사로 이제 활성화하고 있다.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AI를 비즈니스 케이스에 실제로 적용을 해서 실제로 이제 운영하고 있다. 뭐 이런 측면의 5가지로 이제 조사를 했을 때 한 58%에 되는 기업들이 AI를 실제로 이제 실행하고 전사로 활성화하고 유스 케이스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한 7, 8% 이상 높은 이제 증가가 이제 돼서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AI를 이제 도입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이제 뭐 소극적으로 이제 바라만 보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 AI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을 5가지 영역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요 5가지 항목에 대해서 각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인베스트먼트 측면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코비드 이제 19 이전에는 이제 뭐 AI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나 아니면 투자의 필요성이 있는가 뭐 사실 이렇게 이제 고민했던 회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AI가 왜 필요한지 또는 AI나 애널리틱스가 어떻게 투자하는 게 맞는지 이런 고민은 더 이상 사실은 이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도입할 거냐, 어떤 방식으로 AI를 비즈니스에 적용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업에 있는 리더들한테 이제 AI를 도입을 통해서 어떤 것들에 대한 혜택이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었을 때 일단 과거에는 이제 비용 절감이라든가 뭐 생산성 향상, 뭐 효율성 향상 측면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니즈 내지 베네핏이 많았다라고 하면은 최근에는 이제 고객 경험을 새로운 고객 경험을 창출한다거나 아니면 고객 경험을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베네핏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의사결정 체계를 개선하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제품 서비스를 혁신하는 도구로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도입할 때 그럼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 거냐에 대한 PwC의 얘기는 이제 플라이 휠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플라이 휠이라는 거는 이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한다거나 이제 이런 AI를 도입을 할 때 기존에 이제 많은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AI에 대한 모델이 결국은 학습을 통해서 이제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통해서 고객 경험과 고객이 이제 맞물리는 게 이제 선순환 구조로 이제 맞물리면서 사실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죠. 사실 이제 전사적으로 이런 플라이휠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이런 거를 빨리 도입한 얼리 어댑터 같은 경우는 경쟁자가 실제로 추월하기 힘든 격차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 뭐 카카오라든가 뭐 이런 플랫폼 회사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고객을 확보하고 플랫폼을 이제 구축해 놓으면은 더 이상 그 후발주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거와 같이 사실은 데이터와 AI 인력들 기반으로 해서 이런 AI의 어떤 플라이휠 체계를 구축하면은 상당히 많은 이제 후발주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다만 초기에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손익분기점에 이제 분기점에 도달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투자 전략을 제대로 마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이휠 전략이라는 걸 간단하게 좀 얘기하면은 그래서 아까 앞서도 얘기했던 시장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한 많은 데이터들을 확보해서 시장을 지속적으로 이제 센싱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다양한 전략적인 옵션들을 이제 검토하고 이런 전략에 따른 계획을 실행을 하고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면서 이런 선순환 체계가 지속적으로 이제 되는 구조를 만드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AI 투자에 대한 어떤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은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AI라는 게 이제 다양한 데이터와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확보, 그 다음에 AI 인재에 대한 확보를 통해서 이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AI에 관련된 이제 비용 항목이라든가 비용에 대한 이제 코스트를 정확하게 사실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위에 분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항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이런 데이터와 이제 모델 사용하는 거에 대한 어떤 올바른 AI 운영 모델을 채택하는 측의 측면에서 이제 AI 투자를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디시전 메이킹 측면에서의 AI를 얘기하고 있는데, AI를 통해서 이제 전략적 의사결정에 많이 활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사실 얻을 수 있는 장점이라는 게 결국은 객관적인 데이터랑 이제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의 변화 또는 공급망, SCM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리스크라든가 마켓 센싱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런 센싱된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뭐 비용에 대한 뭐 절약, 뭐 감소라든가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또는 시장 진출에 대한 옵셔널리 시뮬레이션 같은 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좀 뭔가 계획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이제 결론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게 과거랑 좀 많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이제 뭐 전략적인 경영 의사결정 사항에 대해서 항목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KPI를 만들어내고 실제로 실행하는 단계에서 과거와 이제 틀려진 거라고 하면은 이제 징후를 예측하는 어떤 센싱 영역이라든가 예측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AI를 받아가지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좀 활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과, 어떤 다양한 투자 옵션이랑 시뮬레이션 하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AI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이 가능하다. 전략적 의사결정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된 포인트고요. 그래서 AI를 이렇게 전략적 동반자로 이제 활용하는 방안은 이제 뭐 방금 얘기했던 여러 가지 뭐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전략을 수립하는 부분, 그 다음에 신속하게 이제 위협과 기회를 이제 감지하고 대비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국내에서도 이제 다양한 회사들이 이런 이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의사결정 포인트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석유 화학사라든가 이제 정유사 같은 데서 이제 원자재 가격을 이제 예측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런 이제 가격 예측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원가를 이제 절감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공장을 운영을 효율화한다거나 이런 데 활용하기도 하고요. 이제 부두 최적화 같은 이제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배가 선박할 때 이제 발생하는 이제 지불 비용인 채선료 같은 것들을 절감하는 형태로 이제 의사결정하거나 이제 전략을 세울 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인 리스크 매니지먼트 측면입니다. 그래서 2021년 이제 기업 리더들한테 물어봤을 때 AI를 활용할 때 고민해야 될 우선순위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했을 때 1순위로 다들 리스폰서블 AI라고 대답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응답자의 한 30%만이 AI의 어떤 뭐 거버넌스 아니면 설명 가능성, 이제 윤리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실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회사들은 한 30%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인식을 하는 거랑 실행하는 거 간에는 아직은 갭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AI가 적극적으로 투자가 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어떤 사회적인 측면이나 이런 측면은 조금 좀 덜 고민하는 거라고 일단 생각은 되고 있는데, 그럼 이제 PwC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리스폰서블 AI의 5가지 정도의 고려사항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크게 바이어스, 편견 측면, 인터프레터빌리티, 뭐 해석력, 그 다음에 시큐리티, 거버넌스, 뭐 리걸, 모럴리티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편견 측면에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AI라는 게 과거에 이제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이제 미래를 판단하고 예측하는 거다 보니까 뭐 과거에 이제 범죄가 이제 뭐 미국에서 뭐 흑인들이 좀 많았었다, 또는 어떤 특정 동네에 신용 불량자 내지 신용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거나, 아니면 뭐 자동차 사고를 많이 냈다거나,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이제 미래를 이제 예측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뭐 흑인이 이제 범죄가 좀 더 많을 거다, 또는 아니면 특정 동네에 대출을 거절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편견들을 좀 어느 정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I가 이제 뭔가 이제 모델링을 한 결과에 대해서 어떤 그거를 활용해서 마케팅에 활용한다라고 그러면 이제 고객한테 이제 방문을 유도하고 뭐 이럴 텐데, 사실은 어느 정도 방문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 근거를 가지고선 설명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함으로써 사실은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드 측면에서도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이거를 좀 악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업무 프로세스 측면에서는 실제로 이제 다양한 이제 프로세스 이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AI라는 게 이제 지금 상당히 많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사실 AI가 판단을 해서 이제 처리되는 프로세스들이 꽤 많아졌는데, 실제로 어떤 이런 사람이 중간에서 사실 개입해서 좀 해야 되는 리스크가 있는 프로세스들은 사람이 승인 과정을 갖는다거나 이런 측면에서 좀 고민을 프로세스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모럴리티 측면에서는 무인 자동차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이제 사회적인 어떤 이슈들,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리스폰서블 AI 측면에서 이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이제 AI가 이제 회사에 미치는 어떤 재무적이라든가 평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거버넌스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그 다음에 윤리적인 측면에서 뭔가 좀 이슈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나 툴킷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제 워크포스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에 이제 이런 AI를 하는 인력들과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인력들은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사실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기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이제 인력들은 인풋 데이터를 넣고, 그 다음에 실제로 거기에 대한 로직을 이제 개발을 해서 그 결과로 이제 결과가 이제 아웃풋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AI에 관련된 이제 개발 내지 이제 시스템 개발은 인풋과 아웃풋 데이터가 정의되고 그거를 이제 돌릴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면은, 실제로 데이터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모델을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학습시키고 변경 관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인력과 문화 같은 것들이 정착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의 인력과 개발과 학습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기업에 계시는 많은 사람들은 아마 여기 연구하시는 분들과 달리 이런 AI에 대한 투자를 이제 고민할 때 이런 인력들을 뽑으려는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좀 시장에서 워낙 이런 AI를 전공하는 인력들이 좀 수요가 많다고 보니까, 사실 실제로 이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든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채용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이런 인력들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AI를 그 회사 내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하고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이렇게 장려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직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사실 앞서도 계속 얘기를 하긴 했지만, AI랑 애널리틱스 이런 오토메이션 관련된 것들 업무는 전사의 모든 부서들한테 사실은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팀의
팀만이 하는 업무라기보다는 어떤 팀 전반에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부서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팀의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과 이제 직무를 하는 이제 AI의 이제 데이터를 애널리틱스를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AI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유기적으로 사실은 연계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AI를 회사에 이제 도입하고 이런 조직을 리오거나이제이션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를 얘기하고 있는데 AI라는 게 결국은 AI, 애널리틱스, 오토메이션을 이제 중앙 집중형의 어떤 가버넌스를 통해서 이러한 인력들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 AI 플랫폼을 도입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엔지니어랑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각각의 업무의 담당자들이 실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소토스라든가 이런 기업에서는 이제 이런 개발자들과 이제 업무하는 사람들을 한 팀에 이제 묶음으로써 이제 비즈니스 펑션도 사실은 이제 같이 이제 과거에는 이제 펑션별로 조직이 있었다 그러면 업무별로 이제 조직이 구성되는 형태로도 조직 구조를 많이 바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PwC에서 이제 트렌드라고 2021년 트렌드라고 얘기했던 이제 다양한 비즈니스에서 적용 가능한 어떤 AI에 대한 어떤 고려 요소들을 좀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한국 또는 이제 외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비즈니스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AI나 데이터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이제 매출을 이제 급격하게 이제 성장하거나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PwC의 벤치마킹 이제 결과에서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제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고객 관리라든가 이제 수요 예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매출을 상당히 이제 늘리는 이제 결과를 얻기도 했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사용자 기반의 어떤 상품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매출을 상당히 늘렸던 사례도 있을 정도로 이런 AI나 데이터 애널리틱스가 이제 적용돼서 비즈니스의 성과 창출로 이어진 사례는 상당히 많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제조업 영역의 예시이긴 하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이름 하에서 이제 모든 기업들이 과거에는 이제 ERP를 도입하고 이러면서 이제 펑션 중심으로서 이제 오퍼레이션 관점에서 이런 디지털 그러니까 PI라든가 이런 걸 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에서 이제 영국의 각각의 밸류 체인에서 이제 연구 개발부터 생산, 마케팅, 영업 쪽까지 영역에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서 디지털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사실은 도구 중에 하나가 AI랑 애널리틱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상품을 추천한다거나 고객 이탈을 한다거나 SCM을 최적화한다거나 다양한 요소에서 AI에 대한 부분들이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AI라는 게 어떤 영역과 어떤 부분을 기업에서 이제 적용하고 이제 담당하는가를 이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은 AI라는 거는 인간이 하고 있는 이제 다양한 어떤 영역들을 대신해서 사실은 많이 처리를 해주는 부분인데 일단 첫 번째 이 인지 부분 즉 보고 듣고 말하고 읽고 이해하는 센싱 영역에서의 많은 부분들을 이제 담당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 판단하는 이제 능력, 즉 원인을 탐색하고 상품 같은 걸 추천해준 추천, 최적화, 그 다음에 예측 이런 관련된 이제 띵킹하는 영역에서도 상당히 많이 도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 측면, 이제 데이터를 이제 추출하고 계산하고 어떤 처리하는 어떤 액팅 영역에 이 세 가지 영역에서의
AI가 적극적으로 지금 도입이 되고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과거에 없던 기술들은 아니고 AI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과거부터 사실 해왔던 건데 최근에 이렇게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 부각되긴 했지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 측면입니다. 즉 이제 과거에는 이제 정형 데이터 중심으로 이제 데이터가 이제 활용됐었는데 음성이라든가 이제 영상과 같은 이제 비정형 데이터가 이제 도입이 됐고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측면에서 방금 얘기했던 이미지 프로세싱이나 랭귀지 프로세싱, 그다음에 딥러닝, 그다음에 로코드 같은 어떤 기술들이 이제 발전하면서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컴퓨팅 기술이 좀 발전하면서 클라우드 기반이 좀 도입이 기업에 이제 도입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비즈니스 적용에 대한 트렌드를 이제 보면은 적극적으로 머신러닝을 도입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머신러닝을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 같은 것들이 결국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비정형 데이터들이 이제 확대되고 있다. 즉 영상이랑 음성, 뭐 텍스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로서 어느 정도 이제 인풋 데이터로서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첫 번째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어떤 케이스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과거에는 이제 자기네 회사의 이제 ERP라든가 이런 내부 정보를 가지고선 이제 모델에 활용하거나 뭐 의사결정하는데 이제 활용이 됐다라고 그러면 이제 외부 데이터도 적극적으로 이제 연결해가지고 사실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에서 얘기하고 있는 데이터 3법의 마이데이터라든가 뭐 비식별 외부 정보라든가 아니면 위치 정보들도 이제 활용이 돼서 이제 적극적으로 비즈니스에 이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떤 이제 최적화와 결합이 돼서 업무를 최적화하는 형태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제 SaaS라는 이제 소프트웨어, 즉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마케팅이라든가 뭐 SCM이랑 다양한 이제 SaaS 소프트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에 사실은 AI에 대한 엔진들이 이제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고객들이 쉽게 AI를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트렌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센싱 영역과 애널리틱스 영역, 오토메이션 영역에서 비즈니스에서 적용된 사례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 영상 분석의 사례입니다. 즉 여기는 이제 외국에서 이제 그러니까 자동차 이제 보험사가 이제 적용했던 사례인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현장에 누군가가 출동을 해서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손해사정인에게 이제 요청을 하면은 이제 사고에 대한 어떤 영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판단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는 어떤 형태로 이제 이루어졌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 프로세싱을 도입하면서 뭐 사고 난 사람이 직접 뭐 영상을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은 이거를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손상의 유형을 파악하고 영역에 대한 부위를 어떤 손상 정도랑 부위를 예측을 하고 자동적으로 이제 기존에 이제 있었던 손상 이미지들을 검색을 해서 비슷한 것들을 이제 보고선 이제 판단을 하는 것까지 사실은 자동화를 어느 정도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보험금이 지급되는 기간이 한 열흘에서 15일 정도 됐던 거를 한 2, 3일 정도로 단축했던 사례도 있고, 그래서 피해 현황 조사를 위해서 직원을 파견할 필요가 없는 이제 그런 것까지 사실은 적용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제 이런 영상 기술이 발전한 이유가, 과거에는 이제 룰 기반으로 영상 분석을 하던 시절에는 사람과 이제 차량 정도만 이제 구분할 수 있었다 그러면, 최근에는 이제 딥러닝 기반으로 해서 사람이 갖고 있는 지팡이라든가 머리 부분이라든가 뭐 휠체어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서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게 가능해져서 이런 기술들 아마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거가 의미가 있는 어떤 사례로 이제 적용되고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음성과 이제 텍스트에 대한 마이닝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고객의 이제 AS에 대한 개선을 했던 사례인데요. 이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채팅을 통해서 나오는 이제 문자를 이제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서
고객이 이제 어떤 뭐 냉장고든 TV든 이런 이제 관련돼서 이제 고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문의를 하면은 이거를 이제 자동으로 저 문제점을 이제 파악을 해서 이제 상담원에게 그런 데이터들을 주는 건데, 실제로 뭐 그런 것도 고객한테 이제 자동으로 이제 받는 부분도 있고, 상담사가 이제 인텔리전트 다이얼로그를 통해서 몇 가지 질문 정도는 추가적으로 더 하게 되면은 해당하는 증상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거를 고장에 대한 진단까지 할 수 있는 체계를 연결되는, 그래서 결국은 지속 고객에 대한 어떤 케어 부분 측면에서 고객 만족도도 올라가고 상담에 대한 품질도 올라가는 형태로 지금 현재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제 증상에 대한 부분들을 나타내고 원인을 이제 해결에 대한 가이드까지 제시하는 형태로 이렇게 지금 기업에서 활용해 가지고 도입하고 있다라는 이제 사례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상품 추천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애널리틱스 영역에서 이커머스에 적용된 사례인데, 실제로 이제 과거에는 현재 들어오는 이제 고객들의 세션 내에서 이제 제가 양복을 이제 보고 있으면 이 양복과 유사한 상품들을 이제 함께 본 상품을 추천해 주거나 양복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추천하는 정도의 이제 상품 추천 이제 기반으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최근에는 이제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과거에 본 상품들까지 연결을 해 가지고 과거에 본 상품들 기반으로 조금 더 다양한 상품을 추천해 주거나, 아니면은 이 제품을 산 다음에 다른 넥스트 어떤 상품들을 보는지 일반적인 것까지 해가지고 다음에 보는 상품까지 추천하는 방식으로 많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얘기한 거와 같이 이제 화학사라든가 이제 정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재의 가격을 예측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제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실제로 미래 한 3달 또는 이제 1년 동안 이제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 크랙이 어떻게 될 거냐를 예측을 해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예측함으로써 공장 운영에 최적화하거나 원가 구매의 효율화를 달성하는데 도입을 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이제 예측을 하는 거에 대해서만 사실은 의미를 부여하는 건 아니고, 이런 예측이 됐을 때 이제 실제랑 이제 예측된 결과가 틀렸을 때 이제 공급 때문에 이게 이렇게 실제와 예측이 틀려졌는지, 아니면 투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수요 때문에 그런 건지에 대한 어떤 설명력까지 확보할 수 있는 모형을 통해서 의사결정에 활용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모 자동차 회사에서 이제 적용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고객의 이제 경험을 관리하는 이제 솔루션들을 활용해서 이제 고객 경험 관리를 하는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디지털 광고들을 많이 접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양한 종류의 캠페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AS에 대한 관리라든 것들을 지금 할 텐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하는 이제 솔루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스 솔루션들이 많은데, 이러한 솔루션에서 기본적으로 뭐 개인이 보통 이제 SMS를 많이 이용한다, 카카오톡을 많이 이용한다 그러면 그런 개인이 선호하는 채널 또는 발송 시간 이런 것들을 AI 엔진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이제 학습을 하고 이거에 기반해서 실제로 마케팅 활동을 하는데 활용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사스 엔진에서 지금 현재 도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토메이션 측면을 바라보면은 아마 RPA 같은 경우는 다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사실은 이제 뭐 인터넷에서 어떤 뭐 매출 내역을 조회하거나 뭐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뭐 엑셀에 입력한다거나 이런 단순한 루틴한 업무를 이제 자동화하는 측면에서 RPA를 과거에 이제 많이 도입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RPA와 머신러닝과 이제 OCR, 텍스트 마이닝 이런 게 다 결합되어 있는 오토메이션 플랫폼, AI 플랫폼 같은 게 이제 개발이 돼서 이런 통합 플랫폼으로 이제 진화가 돼서 업무에 적용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업무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뭐 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필요한데 이제 업무 활용 시나리오 기반으로 손쉽게 이제 프로세싱해서 이제 개발하고 이제 앱 같은 거나 웹에 개발이 가능한 형태의 로코드 기술도 상당히 많이 이제 개발이 돼서 쉽게 사실은 이제 개발하는 것도 이제 기업에서 많이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은 비즈니스에서 적용하고 있는 다양한 AI나 애널리틱스 케이스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아마도 이 연구하시는 분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아마 적용되는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낮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비즈니스 성과를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뭐 되게 딥하게 사실은 한다기보단 제일 중요한 건 는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비즈니스 성과로 연결되기 위해서 이 AI 서비스를 어떤 실행 중심의 체계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개선 활동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AI 과제가 되게 뭐 엄청나게 큰 과제라기보다 업무를 개선하고 뭐 하는데 뭐 상품을 개발하고 하는 데서 조그만한 과제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 과제를 발굴하고 실행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이러한 체계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뭐 비즈니스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어느 정도 AI가 비즈니스에 적용되는 사례들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마 AI 연구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거로 이해하고 있고 많은 이제 발전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저희 기업 측면에서도 많이 응원하고 이제 성원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박사모님 감사합니다. 지금 유튜브 상에서 올라온 질문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하나 정도만 간단한 질문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서 인력 구성 시에 그 리소스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AI 엔지니어 중에서 더 비중을 두어야 될 부분이 어디냐라는 질문인데요.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다라고 사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에 대한 비중에 대한 부분보다는 사실은 이제 사이언티스트, 이제 업무와 사실은 조금 더 밀접한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수로 따지면은 사실은 훨씬 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든 사이언티스트든 이제 기업 내에서 확보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략적 옵션을 좀 선택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 영역은 이제 아웃소싱 같은 거를 통해서 사실은 해결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업무 이제 뭐 인력의 숫자로 따지면 사이언티스트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겠지만 데이터 엔지니어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해서 그런 밸런싱을 잘 유지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나머지 몇 가지 질문이 되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관련 질문은 별도로 발표자께 전달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40분 동안 알찬 설명 감사드립니다. 예, 박상무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은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는 KSB 융합연구단 표철식 단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표철식 단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바쁘신 중에도 본 세미나에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비즈니스 관점에서 AI의 어떤 사례하고 트렌드에 대해서 좋은 발표해 주신 박헌국 사무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그리고 잠시 후에 축사로서 본 행사를 빛내주실 진행 사무인 인터넷 협회 강성주 부회장님께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세미나는 저희 연구단의 성과를 이제 발표하는 것으로서 2018년도부터 이제 매년 이제 10월에 IoT 전시회와 함께 진행해 왔습니다. 저희 사업이 올 11월에 끝나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 성과 발표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잠시 후에 총괄적인 성과 발표가 있을 거고, 전시 부스 방문, 그리고 각 분야별로 핵심 기술 소개, 그리고 참여 기업이나 창업한 기업의 사업화 소개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가 여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연구 개발이나 또 기업의 비즈니스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저희 연구단에서 개발한 연구 개발 성과를 확산시키고 또 활용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발표해 주시는 세부가의 책임자와 기업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또 본 행사를 준비해 주시는 사민인터넷 협회 및 관련자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표줄 단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사가 있겠습니다. 축사는 한국진흥형 사물인터넷협회 강성주 부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강 부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하나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강성주라고 합니다. 우선 오늘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리겠습니다. 방금 표 단장님 간단하게 사업 설명을 주셨는데, 지난 한 5년간 배터리나 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자력연구원, 표준과학연구원, 4개 연구원, 그 다음에 참여 기업들, 전체의 성과를 지금 같이 공유를 하고, 또 이렇게 사업화, 그 다음에 이 성과를 확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협회에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이 사용자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고, 상호 이런 어떤 행사나 이런 것을 개최를 해서 서로 연구 과정,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그런 어떤 세미나, 공모전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브로셔나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60억 건 이상의 나름대로 어떤 기술 적용 사례가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벌써 또 사업화를 통해서 매출로도 이어진 그런 사례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축하드리고, 그 과정에 애쓰신 많은 어떤 연구자분들, 그다음에 기업들 전부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 사회가 많이 초연결 네트워크, 5G, 6G, 그 이외에 IoT라든지 다양한 어떤 초연결망을 통해서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수집된 데이터가 분석이 되고 활용이 되고, 조금 전에 PwC에서도 박상무님 발표를 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는데, 이번 우리 지식융합 기반 이 인공지능 기술 AI가 많이 활용이 될 것 같고, KSB 프로젝트 자체가 그런 면에서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다양한 어떤 연구소, 에너지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원자력이나 그다음에 표준 영역, 많은 영역에서 이런 AI나 데이터 분석 기술이 활용이 돼서 보다 높은 생산성, 그다음에 새로운 서비스가 아마 만들어지고, 또 그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가치가 또 창출이 돼서 결국은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분야에도 활용이 되고, 일상생활, 거기도 많은 변화가 아마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KSB 프로젝트가 그러한 분야에 기여했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어떤 융합 연구, 저는 과거 과기정통부 있을 때도 이런 융합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나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처럼 4개의 어떤 이 큰 연구 기관들이 서로 나름대로 영역에서 서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이런 활동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사례라든지 벌써 어떤 매출이나 이런 것까지 연결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이런 융합 연구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위, 그 이외에 많은 어떤 이 연구 관리 기구들을 통해서 좀 더 촉진이 되고 좀 더 많은 프로젝트가 나오고 하는
뭐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얘기가 약간 단방향으로 잠깐 갔는데 어쨌든 지식융합 어떤 기반의 인공지능 활용하는 이런 4개 기관에 그다음에 기업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앞으로 이와 같은 연구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저희 협회나 많이 협회도 거기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표철식 단장님이나 참여하신 모든 연구원님들, 기업들 다시 한번 노고에 아무튼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이 행사 성공적으로 개최가 돼서 지난 5년간의 성과가 서로 공유되고 또 사업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원하겠습니다. 행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 회장님 정말 진심이라는 게 축사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KSB 융합연구단 추진 경과 및 연구 성과 소개를 KSB 융합연구단 표철식 단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표 단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이어서 저희 연구단의 연구개발 성과와 효과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연구단 개요,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각 핵심 가치별 성과 그리고 연구별 성과와 활용 마지막으로 경제적, 사회적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단은 2015년 12월부터 올 11월까지 6년간 진행된 사업이고요. 국가과학기술연구의 미래선도 융합연구단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에티를 주관으로 에너지기술연구원 그리고 원자력연구원, 표준과학연구원 4개 연구기관이 융합연구로 수용을 했고요. 현재 사업화를 위해서 약 48개의 기업이 참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과제의 이제 핵심 가치로는 고품질 연결, 정보진흥화, 이 기반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각 지식융합 지능 서비스, 에너지, 플랜트 헬스 분야의 3개 연구기관이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본 기술 개발 결과를 여러 참여 기업과 이제 확산시키는 그리고 적용을 확산시켜서 서비스를 다양화시키는 이제 크게 3개 분야로 저희가 그 핵심 가치를 목표를 두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잠시 후에 그 부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래 연구단이 이제 추진되게 된 배경은 2015년 당시에 산업계 현안으로서 이제 사물 인터넷, 그 당시에 사물 지능통신이 IoE라고 했었는데 그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그 인간 중심 초연결 사회 구현 기술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라는 큰 그런 대전제로 저희가 진행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과제의 저희 명칭을 초연결 자가학습형 지식융합 슈퍼블 핵심 기술 개발이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4개 연구기관이 참여해서 협동연구로 융합연구를 수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과제의 핵심 가치는 고품질 연결, 정보진흥화, 서비스 다양화로 되어 있고요. 고품질 연결은 엣지 컴퓨팅 플랫폼하고 또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여러 분야에 이제 머신러닝 ML 기술을 머신러닝하고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는 서비스에 적용하는 기술 쪽. 그리고 정보진흥화에서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플랫폼을 기반으로 지식융합 지능 서비스 구현. 그리고 서비스 다양화는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분야와 플랜트 분야, 헬스 분야에 대해서 일단 실효성을 저희가 검증을 하고 타 분야에까지 확산하는 이제 이런 목표로 저희들이 목표를 세우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전반적인 연구 수행 체계를 보면은 고품질 연구와 정보진흥화 파트에서는 인공지능 플랫폼 기술하고 엣지 디바이스 쪽, 그다음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쪽 알고리즘 파트 크게 요소 기술들이 있고
또한 세계 도메인에 대해서는 각 도메인에 특화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그 데이터 처리와 알고리즘 그리고 그 도메인의 지식과 융합을 해서 서비스를 구현하는 이런 큰 전체적인 성과 추진 체계를 가지고 4개의 연구기관이 이제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추진 경과를 보면 말씀드린 대로 2015년에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2018년까지 1단계 과제를 수행했고 1단계 평가를 끝나서 2단계는 201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 달, 다음 달 올해 11월까지 이제 2단계 사업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다음으로는 핵심 가치 달성 성과에 대해서 3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연결 분야에 있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지능 엣지 디바이스 플랫폼, MLD의 경량화및 최적화 기술, 그다음에 서비스 도메인에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적용하는 분야 3개 주제로 가지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실적을 보면은 그 엣지 플랫폼은 저희가 개발을 해서 여러 산업 분야에 한 5개 분야 정도에 적용하는 걸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환경이나 건설, 제조 등의 기술 이전해서 참여 기업들이 적용을 하고 있고 모델 경량화 쪽에서는 엣지 디바이스에 쓰기 위해서 경량화 최적화시켜서 모델 압축률을 약 74%까지 압축률을 높이는 그런 연구를 했고 이쪽 AI나 머신러닝 쪽에 적용하는 분야는 이제 3개 분야에서 예측 정확도를 95% 정도는 유지하는 그래서 에스칼레이터의 2, 3분 감지라든지 관련된 그 분야의 그 모델을 적용을 해서 예측을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연결에서는 이제 크게 이제 대규모성 AI가 적용하는 데 있어서 대규모성을 저희들이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디바이스에서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엣지 디바이스에서 일부를 머신러닝을 처리하는 이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이제 클라우드로 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그 엣지 디바이스 해결하는 플랫폼 쪽에 저희가 했고 그 다음에 그 엣지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실시간성 바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자체에서 예측하는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딥러닝 모델을 압축시키는 기술들이 저희들이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뢰성 측면에서는 개발된 모델들이 정확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95%의 그 목표를 가지고 3개 분야에 저희가 테스트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품질 연결에서 활용 사례가 5개 분야 참여 기업들이 기술 이전 받은 걸 가지고 적용했던 게 건설 현장, 악취, 그다음에 에너지 분야, 그다음에 제조 분야, 그다음 플랜트 분야 이렇게 해서 5개 분야에 적용된 사례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정보지능화 파트고요. 아마 자세한 사항들은 오후 발표 세션에서 엣지 컴퓨팅 파트, 그다음에 이쪽 인공지능 플랫폼 파트, 그리고 3개 도메인 서비스 분야들 각각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설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종합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지능화 파트는 전반적으로 플랫폼화해서 저희가 개발을 하든 어떤 서비스별 개발이 아니고 여러 도메인에 쓸 수 있는 플랫폼을 인공지능에 전주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에 중점을 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파트는 세계 도메인에서의 지능을 정확도를 높이는 크게 2개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능융합 플랫폼 파트는 개발된 플랫폼을 가지고 여러 분야에 실제로 기업들이 활용했는지 그 실적을 저희가 평가하게 돼 있고요. 아까 우리 부회장님께서 약 60여 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공모전이라든지 참여기업의 기술 유지를 통해서 플랫폼과 활용 실적을 보니까 약 62건 정도가 나왔었고 그 중에서 참여 기업과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이쪽 실제로 기업의 활용 실적으로 판단해서
저희 과제의 목표가 30건이었기 때문에 약 34건 정도가 지금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그 플랫폼에 대한 그 상세한 내용들은 아마 오후 세션에서 발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지능 서비스 분야에서는 3개 분야에 대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각 서비스 도메인, 에너지, 플랜트, 헬스 분야에 이제 협동연구기관과 같이 했고, 그 부분에 담당하는 에너지 예측이라든지 플랜트 누출 진단의 정확도, 그다음에 뇌졸중 발병의 어떤 사전 감지 정확도 등을 저희들이 그 목표에 따라서 만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활용 사례는 플랫폼 분야를 몇 가지만 사례를 보면은 기술 이전 받은 기업들이 스마트 AI 플랫폼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변형을 해서 자체 솔루션을 만들어가고 있고, 뭐 다음은 뭐 인공지능 플랫폼이라는 어떤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준비하는 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IoT 디바이스와 연계돼서 AIoT 플랫폼이라는 제품, 그다음에 클라우드 쪽에서 관제후 플랫폼 이런 형태로 이제 모디파이해서 이제 사업화를 준비하고 있고, 또 도메인 쪽에는 어떤 배수 관문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제조에서 쓰는 제조용 AI 파스 플랫폼들, 그리고 경찰청 재난 쪽에 쓰이는 빅데이터 플랫폼, 그다음에 스마트 제조에 쓰기 위해서 스마트 팩토리 분석 플랫폼 등 모두 참여 기업이 기술 이전 받아서 자기 나름대로의 사업 영역에서 특화된 플랫폼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저희가 핵심 가치가 서비스 다양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된 기술이 어떤 특정 분야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 그 특정 분야에서 어떤 실효성 검증을 통해서 이게 되면은 이거를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개 분야의 실효성, 아까 에너지, 플랜트, 헬스 분야가 있고, 그 다음으로 추가적으로 2개 분야 정도를 저희가 그 가능성에 대해서 물론 아까 보셨다시피 여러 뭐 60개, 30개 여러 분야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직접적으로 좀 관계가 좀 성이 높은 분야를 2개 정도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제 과제의 어떤 성과 달성 실적으로서 저희가 제시하려고 하는 분야가 2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린 대로 3개 도메인은 오후에 각 파트별로 설명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2개 서비스 확장성 분야는 교통 분야의 이제 스마트 주차장 파트를 저희가 관련 개발된 기술들을 적용해서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실증을 하고 있고, 2번째는 환경 분야에서 이제 상수도 어떤 원격 검침 데이터를 이용해서 생활 편익 서비스를 만드는 부분을 대전시 상수도 본부와 협력을 해서 참여 기업들이 협력을 해서 이 부분을 이제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가능성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질적으로 연구개발 어떤 과학적 성과라든지 기술적 성과, 플랫폼 활용 사례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단에서 개발된 이제 논문을 분석을 해보니 SCI-E라고 하죠. 요즘은 SCI-E급이 총 이제 32건이고, 이 논문에 대해서 피인용 지수를 보니까 평균 10.97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분석하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성과 분석을 해봤는데, 타 국가 연구개발이라든지 IT 분야에 비교해서 그 SCI-E급의 피인용 지수만 봤을 때는 월등하게 높았고요. 그다음에 그 학술대 실적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 탑 100에 들어가는 컨퍼런스를 좀 주요 컨퍼런스를 위주로 저희가 목표를 선정을 했고, 그래서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까 SCI에서도 상위 10%가 9건이고 상위 20%가 1건, 그 이하가 2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술대에서도 마찬가지로 탑 100 중에서도 탑 10에 들어가는 게 한 7건, 50에 들어가는 게 100까지 다 하면 4건에서 총 14건. 그래서 기타 이제 학술대 논문이라든지 기타 전원의 논문들을 이제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특화하고 이제 표준화 성과를 보면은
저희가 특허 국내가 81건이고 국외 39건이고 3급 특허가 이제 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 출원, 협동기관이나 협동 연구기관끼리 또는 대학이나 이제 다 기관과의 이제 공동 출원 건수가 26건이고, 그래서 융합연구 선택에 맞게끔 여러 기관들이 협력해서 성과를 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등록은 국내 29건, 국외 13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허의 이제 생산성을 보면은 그 연구비 10억당 이제 개수를 가지고 보통 성과 지표로 삼고 있는데, 특허의 출원은 보면 2.15 건이고, 그다음에 등록은 1.15입니다. 그래서 타 개발 사업과 비교하더라도 질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3급 특허 저희가 6건인데, 사실은 저희가 전체 과제에서 목표보다는 좀 미진한 부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6건을 보면은 전체 출원 전체 건수 중에서 3급 특허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각 이제 성과 분석을 할 때 성과 지표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 비율을 보면은 저희가 전체 아까 말씀드린 전체 출원 건수 중에서 6건이기 때문에 2.5%고 타 연구개발 사업을 보더라도 약 1.5%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뭐 이 부분도 자체적인 목표에는 좀 미진했지만은 다른 연구개발 사업과 비교해 보면은 우수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국제 표준 특허는 현재 보면은 국내 특허가 한 5건 정도, 국제 특허가 8건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 표준 후보 채택은 8건, 본 사업을 통해서 표준이 최종 제정까지 완료된 건 현재 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표준화가 좀 미진한, 원래 재정도 좀 당초보다는 좀 적어졌는데, 이 부분이 작년에 이제 코로나 이렇게 되면서 표준 회의도 굉장히 좀 약간은 부진해졌고, 뭐 여러 영향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 이전은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지난주까지 집계된 거는 기술료는 약 13억 정도고 26개 기업에 했고, 그다음에 창업한 영소기업에 출자한 기업이 3억 3,800, 그리고 참여 기업의 이제 매출액이 약 7억 3천 정도 지금 현재까지 집계가 됐고요. 그다음에 본 기술 이전을 받거나 출자를 받아서 이제 사업화 과제를 수주한 기업들을 보니까 약 56억 정도가 되고 있고, 본 사업을 통해서 이제 그 창업한 기업의 세원 인텔리전스가 있고, 또 연구소 기업 인투아이즈라는 회사가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러 플랫폼들이 총 62건인데 그 분야에 사용된 여러를 지금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교통 물류 분야라든지 생활환경 분야, 헬스케어 의료 분야, 제조에너지 분야, 뭐 농업이나 뭐 공공 분야 등 이런 활용 실정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모전을 통해서 이렇게 활용됐던 기업이 있고, 활용된 기업인 학생들이 있고, 그리고 참여 기업이 이제 활용된 사례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경제 사회적 효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부가가치 효과하고 비용 절감, 사회적 비용 절감, 산업 유화 효과, 네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경제적 부가가치, 시장 창출 효과죠. 그래서 저희가 각 분야별 기술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국내 시장은 1,134억, 이제 해외 시장은 2,500억 원, 1,134억 원하고 2,500억 정도가 이제 시장. 굉장히 실질적인 그 분석 기관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했다고 제가 들었고, 보시는 산식들은 전체 시장 규모에서 부가가치율, 사업 기여율, R&D 기여율, 사업 성공률. 그러니까 옛날 기존에 하던 전체 시장 규모에서 우리가 뭐 1% 차지하겠다, 2% 차지하겠다 이런 그 단순한 계산이 아니고, 그 시장 어떤 성과 분석 기관에서 그 보통 사용하고 있는 산식을 적용을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로서는 대체 서비스와 자체 기술, 특히 이제 플랫폼에 해당되는 것들, 어떤 인프라성 기술을
만일 이게 없었다고 하면은 뭐 클라우드든지 다른 서비스들을 이용해야 되는 거고, 또 자체 또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대체 서비스 비용 절감하고 자체 기술 개발 비용 절감, 이 부분도 산식에 의해서 아래 보신 산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니까 약 1,700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인데요. 이 부분 특히 이제 서비스 분야,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누출 사고로 인한 피해 복구 파트만 했습니다. 전체 하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고령자의 의료 비용 절감, 이 부분도 저희 과제에서 타겟팅했던 뇌졸중 파트만 국한해서 전체 시장을 하지는 않았고, 사업적으로는 여러 분야에 활용되겠지만은 저희 과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세 가지 분야에서 했을 때 약 2,600억 원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종합을 해보면은 사회적 경제적 편익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5,447억 원 정도가 국내 시장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적 비용 절감하고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합친 거고, 그리고 세계 시장 부분이 아까 2,500억 정도 됐고, 그리고 이게 직접적인 어떤 저희 과제의 편익이 되는 거고, 이제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생산 유발 효과가 있는데, 그 부분은 생산 유발 효과가 약 1,200억 원이고, 부가가치, 직접적인 아까 부가가치가 아니고 전반적인 간접적인 부가가치 효과는 738억 원. 본 과제를 통해서 어떤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취업을 유발시키는 효과가 있고, 또 실제로 고용하는 효과가 두 개 나누어서 분석을 하는데, 그 부분도 이제 929억 원, 929명, 804명 정도 돼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경제 사회적 편익은 국내 시장만 보면은 약 5,400억 정도 되고, 해외 시장까지 하면 약 8,000억 정도 이제 본다고 보는 거고, 간접적인 효과들은 1,200억 원과 그다음 부가가치 738억에서 약 2,000억 정도 되는 거고, 그리고 취업 고용하면은 이제 이건 비슷한 거죠. 취업자 수를 볼 거냐, 취업자 수를 만들어내는 고용 창출하는 효과를 볼 거냐, 고용을 한 거를 볼 거냐 해서 약 8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연구단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다음 세션에는 저희 전시 부스 방문이 있을 거고, 그 오후에는 말씀드렸던 플랫폼 기술 쪽, 그다음에 엣지 디바이스 쪽 기술, 알고리즘 파트, 그다음에 테스트베드 구축하고 실증하는 파트, 다음으로는 에너지 파트, 플랜트, 헬스 분야, 세 개 분야를 설명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참여 기업의 사업화 현황, 그다음에 창업한 기업과 연구소 기업의 소개 등 이런 수준으로 아마 있을 거니, 끝까지 저희 연구단 소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표단장님 감사합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허 관련된 질문인데요. 지금 등록된 특허가 국내 특허 이외 국외로 있는지, 그다음에 해외로 사업을 할 때 실제 특허권과 관련돼서 문제가 없을 건지에 대한 질문이 하나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특허 등록은 국내가 29건이고 해외가 13건이 포함되어 있고요. 출원도 마찬가지로 해외 특허가 39건이 있고, 그 사업을 이제 할 때는 이제 그 참여 기업의 이제 기술 이전을 받게 될 건데, 그러면 특허가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허에 어떤 파트는 기술 이전에 국내 특허가 포함되어 있고 국외 특허가 포함될 수도 있고, 아마 국외 특허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될 거고, 그리고 요즘은 정책상으로 그 기술 이전을 할 때 그러니까 특허 부분을 모두 포함시키지 않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특정한 특허에 대해서 만일에 그 해외라든지 다른 데 실시를 하려면은 별도의 아마 특허 실시권 계약은 만일에 그 기술 이전에 포함되지 않는 그 영역 내에서 사업이 있다고 하면은 그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그 본 세션은 마치도록 하고 질문은 별도로 전달을 해서 답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본 세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세션 2는 지금 전시관 현장에 가서 관람하시는 부분이 되거든요. 관람을 하시고 세션 3은 지금 1시 20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